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월 2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두 번째 해가 떴어요? 병신년 두 번째 해. 이 말이 이상하네. 안 그래도 그 병신에 관한 발음 때문에 말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저희가 어제 방송에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욕한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아 주시길 바라겠고요. 박 PD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얘기 많이 들으셨죠? 예.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좀 이색적인 새해 인사가 많더라고요. 단순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게 아니라요. 제가 찾아보니까 재미난 게 많아요. 첫 번째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전해라.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전해라. 이해란 씨의 전해라송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패러디한 거고요. 두 번째 게 난 참 마음에 들어요. 새해에는 은밀하게 위대하게 뵙고 싶습니다. 이거 누구한테 이러니까. 이거 또 최태원 회장 따라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뭐 그런 거 같기도 하고요. 또 재미난 인사말로는요. 새해에는 뜨거운 사랑하시길. 이거는 왠지 찜질방 주인들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박 PD가 뭐라고 할 것 같아. 새해 우뚝 세우소서. 이거는 뭘 세울지에 따라서. 또 재미난 거는 새해에는 썸 타라. 이거는 처녀 총각들한테 하는 얘기겠죠. 예. 아무튼 여러분들 곧 새해 첫 출근 시무식을 하실 텐데요. 동료분들, 상사분들, 후배분들 만나시면 그냥 간단하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지 말고 이렇게 이색적인 인사말로 한다면 좀 더 재밌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막상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말을 들으면은 당황스러워. 그렇죠. 우리는 뭘로 할까요? 새해 팟캐스트 많이 들으라고 전해라.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나한테 정말 딱이더라고. 신문이나 TV 뉴스 챙기기 쉽지 않잖아. 그런데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은 내가 듣고 싶을 때 터치만 하면 경제 뉴스를 쉽게 풀어서 설명하거든. 시사용어 해설도 들을 수 있고 신간 리뷰도 들을 수 있고. 글쎄 우리 조카가 이 방송을 듣고 나서 이모 진위 개수가 뭔지 알아? 난 알지? 하고 자랑하더라고. 이런 팟캐스트 정말 오래오래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혹시 돈 없다고 그만하면 어쩌지? 이 PD님, 박 PD님 맨날 자비로 방송한다고 하던데 조금이나마 도울 수 없을까? 걱정 마세요. 신개념 기부 사이트 위시플렉스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시플렉스 대표 김태우입니다. 여러분의 돈은 한 푼도 들이지 않고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신상 10개를 고르시기만 하면 일주일마다 기부머니 500원이 적립됩니다. 한 달이면 2,000원이죠.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정기 구독자가 1만 명을 훌쩍 넘었는데 이분들이 모두 참여해 주시면 한 주에 500만원, 한 달에 무려 2천만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PD, 박 PD님 신세 타령하지 않아도 되겠죠? 위시플렉스는 스마트폰 앱은 물론 PC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유기견 살리기, 저소득 가정 아동 돕기 등 다양한 기부 프로젝트가 있으니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순서는요. 아무래도 새해 둘째 날이니까 저희가 뉴스를 전해드리는 거는 좀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새롭게 컨텐츠를 마련하기도 저희가 시간이 좀 빡빡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죠. 그래서 지난해 저희가 거의 한 8개월 정도 방송을 했었죠. 8개월 동안 방송한 내용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해 주셨던 베스트를 한번 꼽아봤어요. 연말 연예대상 이런 느낌인데? 그렇죠. 우리는 연말이 아니라 연초에서 좀 그렇긴 한데 어차피 연말 연휴가 지금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지난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 베스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꼽힌 거는요. 미국은 왜 금리를 올렸을까? 숨겨진 불편한 진실은. 이게 12월 17일 날 방송했던 내용이거든요. 예. 이때 미국이 금리 인상을 결국은 단행을 했는데 그냥 금리 인상 단행한 게 아니다. 숨겨진 의도가 있을 수가 있다. 이거를 짚어드렸더니만 다운로딩 숫자만 10,000개가 넘었어요. 예. 한 13,000개가 육박하더라고요. 다운로드가 그 정도니까 스트리밍은 보통 서너 배 이상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5만, 6만 명이 들어주셨다.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경제 브리핑 165회 방송 내용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해버렸잖아. 네. 그래서 금융계에서는 벌써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결국 올 것이 왔다. 말만 무성하던 미국발 금리 인상이 결국 닥쳤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왜 미국이 금리를 올렸을까? 그 이유를 알아야 나머지 후폭풍까지 설명이 될 것 같아요. 일단 아까 설명드린 대로 사실상 제로금리이기 때문에 유동성이 엄청나게 늘어났잖아요. 근데 이렇게 늘어난 유동성이 자칫 폭탄으로 변할 수도 있다. 이런 경고음이 터지고 있어요. 뭔 얘기냐면 미국은 전 세계에서 지금 나홀로 성장세야. 유럽, 일본, 또 우리 바로 이웃에 있는 중국도 경제가 상당히 좋지 않죠? 근데 미국은 완전히 예외예요. 올 3분기 경제 성장률이 2.1%예요. 2.1%가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지만 미국같이 경제 규모가 큰 나라에서 2%대 성장이면 진짜 놀라운 수준이거든요. 네. 거기다가 실업률이 5%예요. 5%좀 높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보실지도 모르겠지만 미국에서는 5%면 거의 완전 고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만큼 경제가 좋아졌는데 이렇게 좋아진 이유가 뭐냐? 방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유동성이란 얘기가 있어요. 2008년 금융위기 미국에서 엄청나게 타격을 줬잖아요. 그 이후로부터 금융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달러를 엄청나게 찍어댔죠. 그게 다 유동성인데 이 유동성 덕분에 경제는 살아났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까도 병원 얘기를 잠깐 했는데 수술 받을 때도 아플 때는 바로 아드레날린도 맞고 뭐 주사도 맞고 해가지고 회복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회복된 다음에도 그거 계속 맞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쇼크가 오겠죠? 그렇죠. 독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경제 위기를 벗어나는데 도움을 줬던 유동성은 경제가 살아난 다음에는 이게 독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폭탄으로 변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그러면 이거 폭탄으로 변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유동성을 회수를 해놔야 되겠지. 폭탄이 혹시나 터지더라도 크게 터지는 것보단 최소하게 작게 터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거품을 좀 빼야 된다. 그러니까 0.25%포인트를 이번에 올려서 거품을 좀 빼요. 그리고 좀 더 지나서 또 0.25% 올려서 또 거품을 빼고 이런 과정들이 반복될 거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금리 인상이 아까 설명드린 대로 과연 거품을 빼기 위한 목적만 있을까? 저는 더 뒤에 있는 숨은 의도가 더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숨은 의도가 뭐죠? 숨은 의도라고 하면 일단 이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예전에 그리스 사태가 미국이 중국에 보내는 경고란 얘기를 한번 했었잖아. 그렇죠. 그거와 연결되는 얘기예요. 설명을 드리자면 올해 초까지만 해도 미국이 중국 때문에 너무 골치가 아팠어요. G2라고 해서 중국이 갑자기 미국과 맞상대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특히나 AIIB 아시죠? 네.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중국이 이거를 주도하고 있는데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인데 영국, 프랑스, 독일 같은 서방 국가가 가입을 했어. 이것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아니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에 왜 영국, 프랑스, 독일이 가입을 했을까?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미국이 분명히 영국, 프랑스, 독일한테 AIIB에 가입하지 말아라 경고까지 했는데도 얘네들이 가입을 해버렸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체면 구기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자칫하면 세계 경제 주도권을 중국에 빼앗길 수도 있겠구나.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뭔가 다시 한번 판도를 바꿔야 될 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지. 뭐 그거군요. 관심 좀 가져줘. 그렇죠. 그래서 이 중국으로 쏠리고 있는 세계의 시선을 미국 쪽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미국에선 고민을 하겠죠? 근데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거를 크게 나눠보면 제조업 분야와 금융 분야가 있어요. 근데 제조업은 벌써 미국 손을 떠난 지가 오래죠. 네. 제조업은 중국이 완전히 꽉 잡고 있잖아. 이제는 대륙에 실수해가지고 전 세계에 뭐 가전업계든 뭐든 휩쓸고 있어서 미국이 별로 영향력을 발휘할 데가 없어요. 근데 금융보다는 아직 다르잖아. 아직도 미국 영향권 내에 있는 데들이 많아요. 그래서 미국이 금융을 가지고 중국을 흔들겠다. 이런 의도를 갖고 있지 않은가 이런 의심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그리스 사태도 유럽을 초토화시키기 위한 미국의 전략이 깔렸지 않은가 이런 의혹을 제기했었죠. 그 이후에 진짜 유럽 경제가
상당히 많이 흔들렸어요. 재정 위기 때보다 더 흔들리고 있잖아. 거기다가 한 6, 7월부터는 중국 경제를 흠집내는 외신 기사들이 쏟아지기 시작해. 중국 경제 이대로 위험하다. 중국 경제 안 된다. 그러다가 중국 주식 시장이 난리가 났잖아. 미국은 유럽과 중국을 한 방에 흔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 정도로 좀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아직까지도 AIIB는 계속 가입 국가가 늘어나고 있고 유럽도 미국이 생각하는 것만큼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어서 미국 입장에서는 마지막 카운터 펀치를 한번 날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리고 영국, 프랑스 본토에 중국이 시설 투자나 이런 것도 엄청나게 했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얼마나 꿀사나워. 중국이랑 유럽이 가까워지는 거를 미국이 절대 바랄 리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으로 완전히 전 세계에 풀어놨던 유동성을 한꺼번에 딱 회수하면서 유럽 경제 흔들어버리고 중국 경제 흔들어버리고 거 봐라 니네 마음대로 될 것 같아? 세상의 왕은 나 혼자야. 이거를 보여주고 싶은 의도도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89회차) 방송이네요. 삼성페이 몇 년 갈까? 삼성뮤직 받아 챗온. 삼성이 야심차게 내놨던 IT 서비스가 은근히 많았는데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다. 이 얘기도 드렸어요. 경제브리핑 89회 방송 내용입니다. 먼저 삼성뮤직을 보면요. 2012년 5월 애플의 아이튠즈를 겨냥하기 위해 만든 플랫폼입니다. 아이튠즈를 베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10월 30일 문을 닫는다고 해요. 아니 왜 닫는 거예요? 회원수가 그렇게 없나? 일단 쓰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겠죠? 더 웃긴 거는 이미 작년에 해외에서는 문을 닫아버렸어요. 아 그러면 국내 사용자들만 사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갤럭시 단말기에서 만날 수 있었던 삼성 앱 묶음이 있었어요. 이 삼성 허브라고 하는 이 삼성 허브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게 됐어요. 그런데 삼성에서 하는 서비스가 이렇게 꼭 집어서 알려주지 않는 이상은 모르시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죠. 이런 식으로 소리 소문 없이 없어진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에이 그래도 삼성인데 삼성에서 하는 서비스가 이렇게 쉽게 사라진다고요? 그럼요. 대표적인 게 바다. 기억나세요? SES 받아? 아니. 그 자체 OS, 그 iOS를 뭐 우리가 언제까지 종속 당할 수 없다 이러면서 삼성이 야심차게 내놓은 자체 OS죠. 바다가 대표적이죠? 그리고 챗온이라고 기억나시나요? 아 챗돈. 예. 요게 삼성 단말기에 디폴트로 들어가 있던 삼성 버전의 카톡이죠. 이것도 어느 순간 없어져 버렸어요. 그 더 많은 예가 있지만 방송이 길어지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서 관심거리가 삼성페이한테 가는 거예요. 삼성페이는 얼마 전에 시작했잖아요. 네,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과연 삼성페이는 수명이 얼마나 될까? 왜냐하면 삼성페이는 굴지의 브랜드와 싸워야 돼요. 아 그렇죠. 네, 구글, 애플, 그리고 알리페이 이런 굴지의 브랜드와 싸워야 되고 국내에서도 경쟁자들이 쟁쟁해요. 네이버도 있고 또 우리 이 PD님이 좋아하시는 페이코, 니나노 네, 이런 쟁쟁한 브랜드들과 국내외에서 싸워야 되기 때문에 과연 삼성페이의 수명은 얼마나 될까? 진짜 얼마나 될까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사라진 서비스 평균 수명을 봤더니 대략 3년이더라고요. 오우 3년밖에 안 돼? 네. 그러니까 역사가 반복이 된다면 삼성페이도 길어야 3년이다. 뭐 이런 결론이 나오죠. 그러면 삼성페이 쓰면 안 되겠네. 된다 안 된다는 뭐 제가 말씀을 드리긴 좀 그렇고. 그런데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1970년대 이후의 어떤 산업화 시절에는 싹수가 보이지 않는 물건 이런 것들은 빨리 없애고 가능성이 있는 것에 투자하는 방식이 효과적이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2000년대 이후에는 인풋 대비 아웃풋을 계량화할 수 있는 이런 제품이나 서비스가 많지가 않아요. 일희일비하지 않고 꾸준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지금 당장 생각나는 예는
카카오만 보더라도 초창기 한 2, 3년은 엄청 힘들었잖아요. 그렇죠. 김범수 의장이 언제까지 저마하는 적자를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도 들렸었는데 어느 순간 대박이 터졌잖아. 그렇죠. 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튠즈 이 모델이 아이팟 그 시절부터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소비자의 피드백도 받고 자체의 내부 권위도 수렴하고 이러면서 지금의 아이튠즈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글이나 애플만 봐도 초기에 적자를 보더라도 꾸준히 밀어붙인단 말이죠. 그런데 삼성 여전히 구태를 벗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티 삼성, 이들은 삼성을 가리켜서 폰팔이라고 그래요. 폰팔이. 아니 아무래도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쓰던 서비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면 얼마나 불편해요. 그러니까 이 삼성을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하는 거지, 한마디로. 그렇죠. 그리고 이게 뭐 사라지는 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더 큰 거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소비자 신뢰가 없어지는 거네. 제가 삼성페이 수명이 얼마나 갈까요? 라고 농반 진단반으로 말씀드린 것도 그렇기 때문이에요. 아니 과거에 이렇게 조금 봐서 얘 좀 시원찮네? 바로 없애버리는데 이거를 누가 쓰겠냐는 거죠. 그렇죠. 원래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하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삼성이 이 얘기를 모르나 보네요. 아, 이게 똑똑한 사람들이 다 모였다는 곳인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했던 내용이네요. 86회차에 말씀드렸던 건데 중국발 D의 공포. D가 디플레이션이잖아요. 근데 디플레이션 공포는 일자리 공포다. 이 내용을 말씀드렸었거든요. 뭔 얘기였냐면 중국발 경제 위기가 국내에 상륙하게 되면 국내 대기업들 위주로 구조조정 움직임이 활발해질 우려가 커진다. 이 지적을 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연말에 오니까 이게 현실이 돼버렸어.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지적해놓고선도 제발 그렇게 안 되기를 마음속으로는 바랬는데 이 우려가 현실이 되니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저희가 불편한 진실을 이야기하면서 본의 아니게 저희가 전망을 하게 돼요. 그죠? 근데 너무 잘 들어맞아서 깜짝깜짝 놀라요. 저희도. 우리 돗자리 깔까요? 경제브리핑 86회 방송 내용입니다. 디플레이션이 왜 이렇게 무서운 걸까?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일단 디플레이션 하면 정의는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거잖아요. 근데 물가가 내리는 게 더 좋은 게 아니야? 물가 싸지니까? 이렇게들 생각하잖아요. 근데 왜 물가 내리는 게 경제의 치명타가 될 수가 있을까요? 물가가 하락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아까 박 PD가 현대백화점 판교점에서 봤던 커피 머신 있잖아요. 그게 예를 들어 오늘은 100만 원인데 물가가 하락해서 일주일 뒤에 90만 원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커피를 당장 먹고 싶어서 막 안달난 커피 매니아가 아닌 이상 오늘 사겠습니까? 안 사죠. 일주일 기다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죠. 일주일 뒤에도 살까요? 또 안 사죠. 그쵸? 일주일 뒤에는 90만 원이 아니라 80만 원으로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사람들이 점점 소비를 안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소비를 사람들이 안 하면 기업들은 물건을 만들려고 할까요? 물건을 만들어도 팔리지가 않으니까 기업들도 생산을 줄이게 되고 생산을 줄이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장이나 이런 기계에 대한 투자도 당연히 줄어들게 되고 이게 줄어들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을 안 뽑아요. 일자리가 줄어들게 된다고요. 그렇게 되면 소비 심리는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으니까 월급을 못 받으니까 더 소비를 안 하게 되고 이런 악순환 고리가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보다 디플레이션이 훨씬 더 무섭고 위험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이건 마치 그 고혈압보다는 저혈압이 오히려 더 치명적이다. 이거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나 한국은 디플레이션에 더 위험하다는 얘기들을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한국은 잠시 외환위기 그때 빼놓고서는 물가 상승만을 경험을 했어요. 우리나라는 수입 의존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높잖아요. 원유로부터 농산물까지 모든 걸 수입해 오니까 국제 물가가 조금만 출렁이면 국내 물가도 한마디로 요동을 치고 국제 물가나
곡물가가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면 사재기부터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거의 물가 하락이란 경험을 해본 역사가 없습니다. 근데 요번에 D의 공포가 몰려오기 시작하면 다른 나라보다 충격파가 훨씬 더 커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진짜 이런 공포가 어느 정도인가 생각을 해보면, 아까 D의 공포가 일자리를 줄 수 있다 얘기를 했잖아요. 취업 포탈 사람인이 국내 기업 253개사를 대상으로 인력 구조 조정 계획 여부를 조사를 했어요. 그걸 발표를 했는데 20.2%가 계획이 있다고 했어요. 이들이 예상하는 구조 조정 시기가 올 하반기가 72.5%, 내년 상반기가 23.5%, 그 다음에 내년 하반기 이후가 3.9%. 그러니까 올 하반기에 구조조정을 실제로 하겠다는 기업들이 생각보다 많은 거예요. 특히 구조조정 방식은 권고사직이 54.9%로 가장 많았고요. 정리해고, 그 다음에 희망이나 명예퇴직 이런 순으로 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어느 정도 규모로 구조조정을 할 것인가? 구조조정 하겠다는 기업들은 평균 9%. 그러니까 10명 중 1명을 권고사직을 하건 명예퇴직을 받건 정리해고를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직장인 10명 중에 1명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이게 생각보다 공포가 커질 수도 있다. 이런 경고가 나오고 있는 거죠. 폭스바겐 사태입니다. 폭스바겐. 예. 범죄 기업. 네. 근데 저희가 이 폭스바겐 사태는 몇 차례 전해드렸는데, 그 중에서 저희 애청자분들이 특히 주목을 하신 부분은 116회 폭스바겐 사태로 허창수 이웅렬이 우는 이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재벌 회장들과 무슨 연관이 있지? 이래서 관심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이 에피소드에서는 미국의 음모론일 수도 있다. 이게 상당히 쇼킹했어요. 경제브리핑 116회 방송 내용입니다. 미국에서 발발이 됐어요. 폭스바겐의 디젤차가 배출가스를 줄일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달았는데, 문제는 이게 배출가스를 줄일 수 있는 하드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이는 거를 살짝 눈가림만 한다. 그렇죠. 하드웨어 자체로 줄이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그렇죠. 근데 소프트웨어로 이 하드웨어를 조작을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방법이 아주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배신감이 느껴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방식이에요. 차가 일반적으로 주행을 할 때는 이 소프트웨어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배기가스가 왕창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차를 검사를 할 때, 우리도 차를 보면은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죠? 미국은 아마 그런 게 더 자주 있겠죠. 아무래도 규제가 강하니까. 검사를 할 때만 이 소프트웨어가 온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거를 검사를 할 땐지 그냥 시내 주행을 할 땐지 어떻게 구분을 해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이해하기 쉬운 거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 우리가 실제 도로에서 운전을 할 때는 아무리 이 독일에 아우토반을 간다 해도 아우토반은 속도 제한이 없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커브길은 나오거든요. 언젠가는 나오죠. 그럼 핸들을 꺾어야 됩니다. 똑바른 길을 가더라도 핸들은 살짝 만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폭스바겐은 그거를 노린 거예요. 자동차를 검사를 할 때는 핸들을 꺾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도는 그런 길을 달린단 말이죠. 그렇죠. 거기다 위에다 놓고 그냥 바퀴만 돌리니까 그렇죠. 핸들 조작할 필요가 없지. 그렇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이 핸들의 꺾임 유무로 이거를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핸들이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이건 그냥 시내 주행이라고 판단하는 거고, 핸들을 한 몇 분 내에 한 번도 조작을 안 했다. 이러면 이거는 주행 검사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한다는 얘기인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가 판단을 해서 배기장치를 가동을 시키는 거예요. 배기장치가 가동이 됐다는 얘기는 배기가스가 굉장히 적게 나오겠죠. 실상에서 탈 때보다는. 하지만 실제로 탈 때는 소프트웨어가 작동이 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배기장치도 멈춰버린다는 거죠. 아니, 그러면
자동차 주행 검사 말고 시내 갈 때도 그 배기 장치를 가동하면은 뭐가 문제가 생기나요? 배기 장치가 가동된다는 얘기는 배기가스가 덜 나오겠죠? 그런데 배기가스가 덜 나오게끔 하려면은 아무래도 연비가 올라가는 거죠. 아, 독일차가 자랑하던 그 연비 효과가 줄어들게 되는 거군요. 그래서 이 배기가스가 결국 연비 조작까지 이어지는 거죠. 허창수 GS 회장 그리고 이웅열 코롱 회장에게도 파장이 있더라고요. 이 두 양반은 왜 그런 거예요? 네. GS 계열사 가운데 GS 엠비즈라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하는 곳인가 하니 폭스바겐 딜러사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에게는 아직까지는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폭스바겐 판매권을 딴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GS 그룹의 간판 기업은 GS 칼텍스죠? GS 칼텍스에서 지분 100%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GS 칼텍스는 지주사인 GS의 지배를 받죠? GS 최대 주주는 알다시피 허 회장입니다. 허 회장이 4.66%. 그러니까 GS 엠비지의 최종 결정권자라고 봐야죠. 그렇네요. 근데 이 GS 엠비지가 왜 나왔냐? 그러니까 사실 GS가 렉서스 딜러사예요. 아, 렉서스를 팔고 있어요? 렉서스 딜러사인 센트럴 모터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렉서스랑 폭스바겐이랑 뭔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 몇 년간 독일차가 득세하면서 렉서스가 잘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적자를 본 거지. 그래서 야 이거 빨리 적자 메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래가지고 GS 엠비지가 그러면 잘 나가는 독일차를 우리도 팔아봅시다. 그 중에 폭스바겐이 딜러사가 된 거죠. 장사를 한번 제대로 해보려고 이제 준비 운동 한번 해볼까 하던 차에 폭스바겐 사태가 터졌네. 이러면 어떡해. 뭐 몇 대 팔아보지도 못했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허창수 회장은 직격탄을 맞은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웅열 코롱 회장도 비슷해요. 코롱은 27년간 BMW만 팔았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재미를 굉장히 많이 봤죠. 그런데 최근에 아우디 판매권을 추가로 확보를 합니다. 아우디와 BMW는 직접적으로 경쟁을 하는 모델이에요. 프리미엄 독일차 이 시장에서. 그런데 아우디를 땄단 말이죠. 아니 이거는 상도위에 어긋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상도에 어긋난다고 지금 업계에서 욕을 많이 먹고 있어요. 그런데 뭐 이웅열 회장 입장에서는 우리가 내친 김에 몸집을 부려야 된다. 뭐 이런 의도인 건지 아니면 자신감. 내가 독일파를 좀 팔아봐서 아는데 내가 팔면 아우디도 잘 팔어. 이런 자신감인 건지. 하여튼 본격적으로 욕을 얻어먹기도 전에 아우디도 이번 사태가 터진 거죠. 그래서 아마도 지금 괜히 나섰나 봐. 이렇게 후회를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마지막으로 꼽은 저희의 베스트는요. 63회 때 전해드린 에피소드네요. 전세난 허덕이지 말고 빚내서 집사라고 하더니 정부가 1년 만에 말 바꾼 이유는 이때 뭔 일이 벌어졌었냐면요. 정부가 가계부채 종합 관리 방안 뭐 이런 걸 내놨어요. 그런데 이게 과연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인가 상당히 의심이 든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결국에는 최후의 수단인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결국은 이것도 현실이 될 것 같아. 그러게요. 우려를 해서 예상을 한 게 역시나 현실이 돼가는 그런 모습이죠. 경제브리핑 63회 방송 내용입니다. 우리가 가계부채 가지고 신나게 얘기했더니만 그렇죠. 오늘 대책을 내놨어요.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진통제 놓듯이 그냥 그때그때 고통만 피해보자 뭐 이런 것 같아요. 방금 박 PD가 얘기한 대로 지금의 대책은 그냥 진통제 잠깐 맞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지적들이 많아요. 뭐냐면 가계부채는 대략적으로 생계형 대출이랑 그 다음에 주택 관련, 부동산 관련 대출로 나눠지는데 일단 생계형 대출은 아까 얘기한 대로 당장에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지니까 애들 교육비도 내야 되고 학원도 보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받는 거거든요. 그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거나 아니면 최저임금을 높이거나 가계 소득이 늘어나는 수밖에 없는데 그거에 대한 해결책은 전혀 없이 그냥
대출만 막겠다. 이러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알아서 살아라. 이 말이랑 다를 바 없다는 얘기인 거죠. 아인슈타인이 그랬나요? 4차원의 문제를 3차원에서는 해결할 수 없다. 4차원의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4차원, 5차원, 그러니까 최소 동급의 어떤 앵글에서 이걸 바라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고질적인 문제잖아요. 이거는 가계부채, 뭐 부동산, 뭐 이런 건 정말 고질적인 문제인데 이런 걸 해결하려면은 진짜 4차원, 5차원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더 혁명적인 대안이 나와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면 뭐 스카이라고 그러죠. 서울대, 연대, 고대 이런 대학의 본교를 지방으로 다 내려보내고 우리 글로벌 기업들 있죠. 뭐 삼성, LG, SK, 현대 본사 대부분 서울에 있잖아요. 이거 역시 지방으로 다 내려보내고 이런 어떤 획기적인 대책이 나와야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일단 모든 게 수도권에 다 집중되어 있는 이상은 어떤 3차원, 2차원적인 대책으로는 이거를 해결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다시 뭐 본론으로 들어가면 부동산 대출 같은 경우에도 당장에 전세금이 오르니까 불가피하게 집을 살 생각이 없었는데도 집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대출이 늘어난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정부는 얼마 전까지 급증하는 전월세 고생하지 말고 빚내서 집 사라. 이게 작년에 정부에서 했던 얘기입니다. 이렇게 부추겼어요. 그래서 부동산 경기를 띄워놓고선 1년여 만에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정부 말은 믿으면 안 된다고 저희가 늘 얘기해 왔었잖아요. 그거를 오늘 다시 한번 정부가 입증을 했네요. 그러니까요. 한 입 가지고 진짜 1년 만에 완전히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전문가들은 이런 지적을 해요. 저희도 여러 번 얘기를 했죠. 결국은 가계부채 줄이는 방법은 지금까지 내놓은 대책 다 안 통하고 금리를 올리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또 금리를 올리면 이미 또 받았던 분들이 고통이 또 커질 것이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뭐 정말 4차원적인 얘기인데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말은 제주로 사람은 서울로 이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으면 백약이 저는 무효할 것 같아요. 그렇죠. 정부에서 박 PD 같은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금리 인상 폭탄 조만간 터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미리미리 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해리입니다. 여러분, 꼬박꼬박 내는 반값을 생각하면 집 선택은 신중해야 합니다. 360도 리얼뷰와 조건 검색, 그리고 매물도 많은 다방으로 찾으세요. 반값이 얼만데 볼 수 있는 건 다 봐야죠. 방 찾을 땐 다방. 지금까지 저희가 지난해 진행했던 에피소드 중에 베스트 5를 꼽아봤는데요. 여러분들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이 5가지 토픽을 보니까 정말 다양해요. 그죠? IT, 자동차, 국제. 즉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을 들어주시는 애청자분들은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다. 실시간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슈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올해도 여러분들 변함없는 사랑 계속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신년 계획 세우셨죠? 박 PD는 뭘로 세우셨어요? 저는 사실 올해 계획은 세우진 못했고요. 그냥 지금처럼 그게 저희 계획입니다. 지금처럼? 네. 처음처럼도 아니고. 네, 지금처럼. 근데 제가 새해 계획 관련돼 가지고 자료를 좀 찾아보다 보니까요. 지난해 말에 온라인 취업 포털 사람인이 발표한 자료가 참 눈길을 끌더라고요. 직장인을 대상으로 새해 가장 원하는 소망을 물어봤더니 1위가 뭔 것 같으세요? 연봉 인상 아니면 로또 당첨일 것 같은데요? 로또 당첨이 2위고요. 연봉 인상은 3위예요. 아, 그래요? 그럼 1위가 뭐예요? 1위가 놀랍게도 이직입니다. 이직? 그만큼 지금 다니는 회사가 지긋지긋하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얼마나 직장인들이 직장 생활에 치이면 올해 새해 목표로 이직을 가장 많이 꼽았을까요? 그 얘기는 즉 상사가 너무 싫다 이거 아닙니까? 아무튼 신년 들어서 여러 가지 계획들 작심삼일이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들 많이 하고 계실 텐데요. 저희가 어제 작심삼일을 깰 수 있는 비법도 알려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세우신
신년 계획 작심삼일이 되지 않도록 저희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과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세우신 신년 계획 작심삼일이 되지 않을 것이다 자신합니다. 아, 그리고 애청자분들께 부탁을 하나 좀 드리려고요. 위시플렉스가 일주일에 한 번씩 기부를 다시 할 수 있거든요. 제가 며칠 전에 만난 지인이 그러더라고요. 위시플렉스 기부했는데 그 500원으로 어떻게 되겠어? 알고 봤더니 이분은 한 번만 하시는 줄 알더라고요. 매주 다시 할 수 있는 걸 모르시고 계시는 거군요. 예. 그래서 혹시 우리 애청자분들도 한 번만 하시는 줄로 알고 계실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500원이 다시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2,000원이 되는 거죠. 남은 연휴 기간 가족들과 친구들과 뜻깊은 시간 보내시고요. 그러면 월요일 날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본 팟캐스트의 저작권은 뉴스백에 있습니다. 국내